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7월 둘째 주 음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음주의 박스오피스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살펴보겠습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박스오피스에서도 1위로 데뷔하며 쾌조의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3일 동안 8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5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편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개봉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어느덧 100만 관객도 넘기기 어려워진 오늘날 한국 극장가에서 개봉 5일 만에 100만 돌파, 대단하다고 봐야죠? 공룡 파워 여전한 듯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집 근처 창고형 마트 트레이더스를 다녀왔는데, 와, 이 진짜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 동네에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 총출동했더라고요.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마트가 지 혼자 덜렁 있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대부분 영화관, 상가 등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고, 장 보고, 뭐 이런 피서 효과를 쥬라기 월드가 톡톡히 누린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슈퍼맨의 공세에 공룡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위는 여름 하면은 공포 영화죠. 노이즈가 차지했습니다. 32만 6천 명 불러 모았고요. 누적 관객 수 67만 명 넘겼습니다. 지난주보다 주말 관객 수가 2배 이상 늘었고요. 이에 힘입어 순위도 한 계단 올랐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탑 10 영화 중 좌석 판매율 1위 35.9% 달성했고요. 2위 쥬라기 월드가 28%니까 꽤나 차이가 나네요. 듣자 하니 여성 관객들의 지지가 상당하다 합니다. 여성 주인공, 층간소음이라는 생활 밀착 소재, 소재에 걸맞은 사운드 효과 등등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공포영화는 여성 관객들의 소구력이 남다른 장르이기도 했잖아요. 쏟아지는 블록버스터에 지친 관객들로부터 꾸준히 선택을 받는다면 100만 돌파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6,000명 차이로 F1 더 무비 노이즈에 밀려 3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98만 명입니다. 업로드 될 때쯤이면은 100만은 넘겼겠네요. 슈퍼맨의 개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관객층도 좀 겹치고 아이맥스니 4D니 특별관들 다 내어줄 판이니까 관객수 하락폭이 매우 커질 듯 싶습니다. 아이맥스가 아닌 상영관에서도 그 재미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은 어서 빨리 관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위부터는 관객 수가 10,000명대로 훅 떨어집니다. 9만 7천 명 관람한 드래곤 길들이기가 4위에 랭크됐고요. 누적 관객 수 168만 명 넘겼습니다. 5위는 6만 8천 명이 본 엘리오, 누적 관객 수 54만 명 넘겼고요. 하이파이브가 누적 관객 수 187만 명 넘기며 6위. 그리고 드디어 우리 탐형 2025 한국 극장가 최고 흥행작에 이름 올리셨습니다. 파이널 레코닝이 337만 명을 넘기면서 기존 최고 흥행작 야당을 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달성하신 만큼 오랫동안 최고 흥행작 지위 유지하시면 좋을 텐데, 이 공룡의 빤스남의 총든 지혜은 지수의 마블 등등이 대기 중이어서 생각보다 타이틀을 금방 넘겨줄 것 같은데, 이제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산지는 불분명하나 사골맛은 여전했던 공룡 사골곰탕, 국내에 이어 북미에서도 통했습니다. 쥬라기 월드가 개봉 첫 주 9,200만 불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면서 1위 타이틀 거머쥐었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은 1억 4천만 불을 넘겼고요.
전 세계 수익은 개봉 1주차 만에 3억 불을 넘겼습니다. 물론 주라기 월드 시리즈 중 가장 낮은 개봉 1주차 수익이긴 합니다. 월드 1, 2, 3편 모두 1억 불을 넘겼거든요. 심지어 1편은 개봉 수익이 2억 불이었어요. 3편 모두 전세계 수익 10억 불을 넘겼었고요. 이에 비해 새로운 시작, 낮긴 합니다만 제작비가 1억 8천만 불로 전편 도미니언보다 7, 8천만 불가량 적다고 합니다. 시리즈 명성을 생각하면 전세계 수익 10억 불을 넘겨줘야 하겠지만 일단 최우선 과제는 손익분기점 돌파겠죠? 흥행 성적도 나쁘지 않고 제작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니까 손익분기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요한슨 누나 계약 연장 축하드려요. 2,500만 불 거둬들인 F1 더 무비가 2위로 지난주 대비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1억 불, 전세계 수익 2억 9천만 불, 약 3억 불 달성했습니다. 제작비가 2억 불이라고 해서 이제 아직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 성적이면 속편 제작 가능하겠다 판단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속편 제작 계획을 일찍이 준비를 해뒀다 합니다. 그래서 좀 착착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영화 제작자로 참여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원작만한 속편 없지 않느냐,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싶다. 지금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생한 사람들이 성공을 즐길 때다 라면서 섣부른 속편 제작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은 제리 브루카이머 형님이 만약 제작자 루이스 해밀턴의 이 같은 발언을 접하시게 된다면은 속편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고 싶다? 하이씨, 야 누군 임마 속편 제작 안 해본 줄 알아? 그게 어디 할리우드 바닥에서 내 맘대로 되는 줄 아냐? 하시겠죠? F1 더 무비 속편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앞으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3위는 1,100만 불 벌어들인 드래곤 길들이기가 차지했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2억 2천만 불, 전세계 수익 5억 1천만 불 넘겼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에서는 애니메이션까지 합친 시리즈 1위 자리에 올랐고 전세계 수익은 아직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2보다 1억 불 가량 적습니다만 상영 기간은 계속 이어질 듯 싶으니까요. 시리즈 최고 흥행작으로 거듭날 때까지 지켜보시죠. 4위부터는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570만 불 벌어들인 엘리오가 4위로 전세계 수익 9,700만 불, 이제 겨우 1억 불 찍을까 말까 중입니다. 제작비가 1억 5천만 불가량 들었다는데 픽사 직원분들 심할서 제대로 쓰시겠네요. 5위는 450만 불 기록한 28년 후입니다. 전세계 수익 1억 2천만 불, 제작비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좀 더 벌어주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는 메간 2.0, 릴로와 스티치, 파이널 레코닝 등등 이 지난주에 개봉한 메이저 상업 영화라고 하면은 주라기 월드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7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영화보다 샤를리스 테론 누님의 99년생 남자와 가졌던 원나잇 썰이 더 재밌는 올드가드 2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올드가드 2는 2020년 공개된 영화 올드가드의 속편입니다. 올드가드 시리즈는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둔 영화인데요. 1, 2편 모두 원작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그레그 러카 작가가 각본을 담당했습니다. 연출은 서로 다른 감독이 맡았는데요. 1편 연출을 맡았던 지나 프린스 바이스우드 감독이 2편 연출도 맡으려다가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일정이 겹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연출에서 하차를 했어요.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조감독 출신 빅토리아 마호니 감독이 메가폰을 이어받아서 2편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올드가드 1편은 작품 공개 후 2주간 넷플릭스 영어권 영화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공개 후 28일간 7,800만 가구가 시청했는데 이는 공개 당시 기준 넷플릭스 영어권 영화 부문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2편 제작에 들어간 뒤 촬영을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쯤 마쳤었는데 공개가 계속해서 미뤄졌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작가, 배우 조합의 파업, 넷플릭스 내부 문제 등으로 후반 편집이나 재촬영 작업 등이 계속 지연되면서 공개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마호니 감독이 3편 제작이 확정되어도 나는 감독을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똥 싸지르고 튀는 전법인가 여튼 이 말인즉슨 3편 제작이 확정도 안 됐는데 영화를 이딴 식으로 끝냈다는 거잖아요. 감독도 감독이지만 그레그 러카 작가 배짱 한번 정신이 나갔네요. 예. 정신 나간 올드가드2 출연 배우로는 얼마 전 한 팟캐스트에서 본인보다 24살 어린 띠동갑 26살 남성과 원나잇 했다 밝힌 인간 자돌 샤를리스 테론 배우. 해당 팟캐스트 방송에서 샤를리스 테론 배우가 연애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원나잇 썰을 털어놓게 된 거예요. 최근 26세 남성과 원나잇을 했다. 끝내줬다. 살면서 원나잇을 한 3번밖에 안 해봤다. 지금껏 그런 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번 건은 좋더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20, 30대 때는 한창 장기 연애 중이기도 했고 육아하느라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답니다. 입양한 2 자녀가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등교시킬 애가 2이나 있는데 제모하고 화장하고 데이트할 시간이 어딨냐. 이제는 애들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해방감을 느끼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샤 배우가 워낙 평소에 본인 사생활이나 생각들을 가감없이 말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다 해도 원나잇 썰까지 들려주실 줄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막 군대 전역한 애랑 뜨밤 보냈는데 방금 전까지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친구라 그런가 뜨겁더라고요. 주특기가 소총수? 근데 조준 실력은 좀 별로던데요. 까르르 까르르. 한국에서 40대 여배우가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썬더볼츠 에피소드에서 레드 가디언 역할 맡은 데이비드 하버 배우가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유명한 사람들만 가입시켜준다는 데이팅 어플 라야로 바람피다가 아내랑 이혼을 했다고 전해드렸었죠. 샤 배우도 라야를 써봤대요. 쓰면서 이런저런 남자들 프로필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거는 어쩜 한국하고 똑같냐 느꼈던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샤배우 왈 자기를 CEO라 소개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지가 무슨 회사를 경영하는지 설명도 못한다.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확실하게 말하겠다. 정말 별로야. CEO라 소개하는 남자들에서 CEO 대신에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넣으면은 딱 한국 아닙니까? 물론 훌륭한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분들 우리나라에 많이들 계시죠. 리스한 외제차 안에서 짝퉁 롤렉스 차고 허세샷 찍어서 SNS 올리는 놈들 중에 유독 가라 재무설계사, 가라 자산관리사, 가라 보험설계사가 많아서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데이팅 앱 쓰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킬빌 이후 오랜만에 카타나를 잡은 우마 서먼 배우. 샤를리스 테론 배우 맞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린 배우 아니야? 왜 이렇게 젊은 배우를 썼대? 했는데 샤 배우보다 고작 4살 어린 1979년생 응오 타인반 배우. 나이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극강의 동안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추이텔 에지오포, 키키 레인, 마르완 켄자리 등 1편 멤버 다 그대로 출연하시고요. 거기에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출연했던 헨리 골딩 배우도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가드의 기본 설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울버린급 회복 능력을 지닌 불멸자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신으로 추앙받기도 하고 마녀, 괴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멸자들이 335 모여서 인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은밀히 나서서 도움을 줘왔어요. 오늘날에도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이제는 어디나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예전만큼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활동 기록도 계속해서 남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추이텔 에지오포 배우가 맡은 CIA 요원 제임스 코플리가 불멸자들에 대한 정보 취합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이 가진 능력을 전략 자산으로 만들려 시도한 거죠. 이 배후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한 명 있었고요. 마침 새로운 불멸자로 추정되는 인물 키키 레인 배우가 맡은 나일이 불멸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됩니다. 불멸자들의 리더 샤를리스 테론 배우가 맡은 앤디가 나일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제임스와 미친 과학자를 상대로 호이짜호이짜를 벌인다. 불멸이라는 것이 마냥 축복이 아니구나. 이를 본 제임스도 불멸자 착한 사람들이네. 그럼 나 이제부터 니네 편 할래. 까지가 1편 내용입니다. 2편은 올드가드 팀이 불법 무기상의 호화 별장을 덮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호이짜 호이짜 하고 카체이싱하고 빵야 빵야 한 끝에 별장 접수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앤디와 제임스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불법 무기상은 중개인이었을 뿐 거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무기들을 대체 누가 취득하려 하는 것인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인가? 고민하는데요. 그간 앤디의 몸 상태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쯤 불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한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갑자기 그 능력이 사라지곤 한답니다. 1편부터 나왔던 설정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앤디는 그냥 그런갑다. 나도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졌구나 생각하고 있던 중에 제임스가 수많은 무기를 구매하는 나쁜 놈의 실마리를 포착해냅니다. 이를 본 나일은 어디서 많이 본 요즘 내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거기 나왔던 사람이다. 나일에게는 예지몽을 꿀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지하에 있는 책방 같은 데 가가지고 사설을 담그고 중요 서적을 막 떼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 너 꿈 한번 생생하게 꾸는구나. 앤디는 퉁명스레 대답하지만 이내 앤디 팀이 맞이한 휴가 때 제임스와 함께 앤디는 서울로 향합니다. 여기가 대체 서울이 맞나 동남아 아닌가 싶은 곳에 당도한 앤디와 제임스는 헨리 골딩 배우가 분한 투아 집으로 향합니다. 투아 또한 불멸자로 불멸자에 관한 모든 기록을 남겨오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양반 기록만 남긴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나 봐요. 서울 이 땅덩어리 겁나 비싼 곳에 넓은 마당을 둔 지상 2층 지하 측정 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정말 각본 개대충 쓰고 연출도 짓골리는 대로 한 게 여기서 티가 팍팍 나죠? 여튼 투아 말로는 태초의 불멸자가 있다. 그 불멸자는 우마 서먼 배우가 연기한 디스코드라는 이름을 지닌 인물이다. 앤디 네가 너의 동반자 응오타임반 배우가 맡은 꾸인과 함께 중세시대의 마녀로 몰린 끝에 꾸인이 산채로 수장이 됐을 때 나와 함께 디스코드 그녀가 현장에 있었다. 안 구해주고 뭐했대. 여튼 마녀 사냥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 쉐끼들은 역시 안 되는군 이라는 생각을 한 뒤로 그녀가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단다. 그 돈으로 그녀가 지금 온갖 무기를 사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다. 이 무기로 도대체 뭘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내 무섭다. 라고 투아가 앤디와 제임스에게 전해주죠. 디스코드를 무서워할 만합니다. 디스코드 이 양반 앤디가 수백 년간 찾아다녔지만 못 찾은 꾸인이 수장당한 곳을 파악해내서 그녀를 꺼내줬거든요. 꾸인은 디스코드만큼이나 자기를 바다에 수장시킨 인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거기다가 나는 수백 년간 바닷속에서 갇혀있을 때 앤디는 세상 밖에서 하하호호 하며 지냈다는 거야? 라는 사실에
매우 붕괴합니다. 꾸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를 뭐 어찌저찌 접한 앤디는 꾸인을 만나러 향합니다. 혼자 보낼 수는 없다며 나일이 그녀를 따라가고요. 그렇게 앤디는 꾸인을 만나고 꾸인아 언니가 다 잘못했어. 언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미안. 언니는 늘 이런 식이야. 나만 나쁜 년이지 너는 잘났고? 아이 왜 그래. 언니 마음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바닷속에 갇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놈의 미안 진짜 지겨워 죽겠어. 하며 어디서 정말 많이 들어본 대화를 나누는데 이를 지켜보는 나일 옆으로 디스코드가 쓱 지나가면서 나일의 불멸 능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들려주는 듯. 과연 디스코드가 나일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디스코드는 왜 꾸인을 풀어준 걸까요? 디스코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앤디의 불멸 능력은 정말 그냥 갑자기 휘리릭 사라진 걸까요? 꾸인은 앤디와 뜨거운 화해를 나누게 될까요? 아니면은 24살 연하가 아닌 4살 연하라는 이유로 앤디에게 퇴짜만 맞게 될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올드가드 2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 올드가드 1편을 내가 재밌게 봤다 하시면은 킬링타임 용으로 2편 나쁘지는 참 이거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1편 재밌게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대놓고 후속편을 암시를 했었고 2편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 벌어질까 어떤 또 치고박는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하실 거잖아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2편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볼까 기준으로는 우마 서먼 배우가 간만에 또 액션 스타로 돌아왔는데 거기다가 카타나까지 딱 잡고 샤를리스 테론 배우와 맞다이를 펼치거든요. 잠깐 나오는데요. 그거라도 내가 킬빌 정말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장면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장면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 한 5분 나와요. 그거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나갑니다. 이 영화는 3편을 위한 발사대입니다. 징검다리예요.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 2, 3처럼 3편이 나올 것을 알고서 2편을 봤느냐? 보아하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관람객들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감독 말로는 3편이 제작된다 해도 나는 감독을 맡지 않겠다. 이 말인즉슨 3편 제작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촬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미리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딴 식으로 극을 구성을 해놨다. 이런 식의 징검다리물, 개수작 싫으시면은 보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뭐 발사대다 뭐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발사대가 그 발사대로서 나름의 기승전결, 뭐 작품 내적인 완성도가 좋냐? 이러면은 또 넘어갈 수 있죠. 그래 기다려줄 수 있어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그럼 영화 올드가드 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샤를리스 테론 배우도 그렇고 최종 빌런으로 나오는 우마 서먼 배우도 그렇고 두 배우 다 175가 넘는 장신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액션 장면이 시원시원해요. 둘이 칼을 이렇게 짱짱하고 맞붙을 때 보면은 뭐 눈이 즐겁습니다. 그 액션 자체가 멋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태가 남다르다 보니 웅장하고 호쾌해요. 그래서 샤를리스 테론 배우가 액션을 펼칠 때마다 또 우마 서먼 배우가 짧게나마 맞상대를 할 때 눈이 좀 즐겁다. 또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는 불법 무기상의 별장을 습격하는 장면에서 펼쳐지는 뭐 카체이싱이라든지 액션이랄지 이런 것들도 눈을 즐겁게는 해준다. 시원시원하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입니다. 아마 지금껏 제가 다룬 모든 요범남범 에피소드 통틀어서 가장 짧은 좋았던 점일 거예요. 이거 빼면은 좋았던 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쉬웠던 점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가드 1편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 스토리가 매우 단촐합니다. 음지에서 인류를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한 불멸자들이 있어요. 이 불멸자들이 현대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존재가 조금씩 세상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를 감지한 미친 과학자가 불멸자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멸자 사냥에 나서고 불멸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이다이를 뜬다.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액션, 충분히 볼만한 액션으로 가득해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불멸은 축복인가 저주인가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 메시지를 외모 절정기에 살을 겁나게 찌우고 외모를 극단으로 망가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샤를리스 테론 배우와 노예 12년으로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된 추이텔 에지오포 배우가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기승전결 딱딱딱 맞춰서 독립된 이야기 끝낸 다음에 영화 끝나고 한 2분가량 후속편을 암시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요. 이게 올드가드였습니다. 그럼 올드가드 2, 5년 만에 나온 이 속편은 어떤가? 액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스토리는 어떠냐? 여전히 단촐하죠. 수백 년간 바닷속에 수장되었던 꾸인이 앤디를 향한 적개심을 품고 돌아왔고 꾸인을 풀어준 디스코드에게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이로 인해 인류는 큰 위협에 직면할 것만 같고 앤디와 그의 일당은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다. 단촐하죠. 여기까지는 1편이랑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의미부여. 불멸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동어 반복을 피하려고 꾸인 캐릭터를 전면 배치시킵니다. 전면 배치할 만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듯한 서사를 갖고 있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진 나는 수백 년간 바닷속에서 개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나의 연인인지 단짝인지 여튼 동반자인 앤디는 자유롭게 지 할 거 다 하고 다녔단 말이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나를 바닷속에 수장시킨 인간 새끼들. 너네들도 내가 싹 다 쓸어버릴 거야. 매우 설득력이 높은 개인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개인 서사를 가진 꾸인이 너무나도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복수귀 같지가 않아요. 되게 차분하고 그게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에요. 이러니까 영화가 너무나도 밋밋해져 버려요. 어차피 꾸인과 앤디가 뜨거운 화해를 한다라는 걸로 극이 귀결된다 할지언정 그 과정 동안에 꾸인이 제대로 발광을 하는 모습을 좀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캐릭터들이 엉망이에요. 샤를리스 테론 배우도 이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를 못합니다. 샤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야 진짜 연기 관성적으로 한다 라고 느낀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꾸인하고 앤디가 500년 만에 만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샤 배우의 리액션? 표정 연기가 저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단히 복합적인 연기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500년 만에 만난 거고 내가 구하려고 했지만 못 구했다라는 죄책감도 있을 거고 지금껏 찾지 못했다라는 미안함도 있을 거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어찌됐건 간에 내 육신은 편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 등등이 겹쳐서 좀 복합적인 표정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연기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짓는 표정 연기가 잠수 탔던 전 여친 오랜만에 만난 표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영화를 떠올렸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초반부에 토니 스타크가 캡틴 마블에 의해서 구조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벤져스 센터인가요? 캡틴이랑 이렇게 저렇게 설전을 주고받잖아요. 내가 예전부터 경고를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니들끼리 어디 잘해봐 라고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그 연기가 오랜만에 진짜 죽다 살아나가지고 오랜만에 전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전까지 겪었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얼굴에 담겨 있잖아요. 아니 끽해봐야 몇 개월 정도 우주에서 굶어 죽을 뻔한 사람하고 500년간 수장당했던 연인 만나는 거하고 후자가 좀 더 감정적인 파노라마가 격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앤디와 꾸인 설정마저 이럴진데 주변 캐릭터들은 말할 것도 없죠. 기능만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결과 앤디의 동료들이 디스코드 일당에게 납치를 당할 때 혹은 끝내 누군가가 사망할 때 가슴이 저리고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등장하는 나일의 불멸성 제거 능력은 지나치게 자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를 또 디스코드는 역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나일이 너네들을 다 담그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식의 포부를 밝히잖아요. 기대감 같은 게 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나일이 자기 동료들을 담그는 애로 변모한다는 거지? 디스코드에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지? 아니 뭘 보여준 게 있어야 꿍꿍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리지. 이처럼 이 작품의 각본은 대단히 허술합니다. 이 작품의 각본이 얼마나 허술한가?
그리고 이 허술한 각본을 연출로서도 만회하지 못하는구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서울 장면입니다. 올드 가드들이 이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인류를 도와주는데 암암리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저런 로케이션을 넣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극적인 서사에 도움이 되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로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면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그것이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면서 로케이션 장소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런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드라마 로스트에서 한국을 묘사했던 방식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이 작품의 제작진들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후진적인가가 영화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서울. 왜 한국, 서울인지 설명이 안 돼요. 투아가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 서울에 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가 왜 하필 많고 많은 핵시설 중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핵시설에서 테러를 벌이려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어느 특정 지역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올 때마다 그 지역이 왜 나와야만 하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을 제대로 묘사를 했더라면 도대체 왜 서울을 배경으로 했지? 왜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했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형편없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나아가서 서울도 이딴 식으로 묘사를 해놨으면 내가 잘 모르는 파리가 됐건 그 외에 로마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웬만한 로케이션 장소들은 묘사를 개 그지같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투아가 사는 곳은 도저히 서울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과 배경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핵발전소, 또 자국의 핵시설을 어느 미친 정부가 외국인 사유지에다가 짓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정세는 잘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럴 수 있다 쳐요. 핵발전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다고 반인륜적인 짓거리들로 가득한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은 제작진이 중국 눈치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배경을 인도네시아, 지들 딴에는 만만한 인도네시아로 설정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핵시설을 디스코드 패거리들이 폭발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했는가 설명이 안 돼요. 이처럼 이 작품은 관성으로 만들어졌어요. 캐릭터도 관성이고 갈등 구조도 관성이고 배경 묘사마저도 쌍팔년도 작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래놓고서는 결말은 3편을 기대해주세요로 끝나니까 빡이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훌륭한 배우들이 나와서 그럴듯한 액션을 보여줬어도 각본 자체가 형편이 없으니까 영화도 결국에는 그 직고를 못 면했다. 여기까지가 영화 올드가드2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영화 올드가드2에 대한 제 별점은 2.0. 이건 좀입니다. 말한 거에 비해서는 2.0은 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액션 나쁘지 않고요. 또 샤를리스 테론 같은 또 좋은 배우, 우마 서먼 같은 훌륭한 배우 나와가지고 호이짜 해주시니까 거기에다가 좀 점수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인데 이런 식으로 관객을 기만하는 것, 또 게으른 창작을 벌이는 것 그만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0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올드가드2 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 영화를 향한 나의 분노만큼은 불멸할지어다 입니다. 이 영화가 나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나에게 분노를 남겨다 주었어. 앞으로 올드가드2라는 제목만 보면 나는 분노라는 감정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아 라는 결론에 다다라가지고 이 영화를 향한 나의 분노만큼은 불멸할지어다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팝콘무비에서 졸작을 다루게 됐네요. 예전에 팝콘무비에서 2.0을 줬던 작품이 브로큰이었죠? 브로큰도 대놓고 후속편을 예고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내용이 나름의 그 독립된 서사가 명확했어요. 이에 반해 올드가드2는 독립된 됐습니다. 샤를리스 테론 배우 직접 막 헬기에 매달리고 고생 꽤나 하셨다는데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다른 작품, 좋은 작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월 둘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영화 올드가드2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